안녕하십니까. 생활세금과 법률 정주용 세무사입니다. 6월에 핫이슈 생활세금과 법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재미난 주제를 가지고 왔는데요. 얼마 전에 핫이슈 드라마가 있었죠. 예, 그 닥터 차정숙인데요. 저도 참 재밌게 봤던 드라마인데 20년 넘게 평범한 가정주부로 살아오던 차정숙이 어떤 계기를 통해서 많은 고민 끝에 레지던트 1년 차로 다시 복귀해서 의사 생활을 하게 되면서 이제 벌어지는 일들을 인간적이고 코믹하게 좀 다룬 그런 드라마인데요. 어느 날 딸의 학원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신용대출을 받으려고 은행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은행에서 뜻밖의 얘기를 듣게 되죠. 본인도 모르게 본인 명의의 건물이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리고 그 건물에 담보대출까지 있다라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본인도 모르게 부동산을 갖고 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세금, 그리고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본인도 모르는 본인 명의 부동산, 어떤 세금이 부과될까입니다. 대출을 받으려고 은행을 찾아간 차정숙한테 이제 은행원이 얘기를 하죠. 고객님 명의로 대출이 없다고 했는데 타은행에 부동산 담보대출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아니 부동산이 없는데 어떻게 부동산 담보대출이 있을 수 있냐라고 했더니 경기도에 고객님 명의의 건물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차정숙은 이제 과거를 회상을 하죠. 과거에 시어머니께서 오늘 구청에 가서 인감 하나만 떼와라. 그래서 뭐 사고 팔려면 인감이 필요하고 집안일로 네 명의가 필요한 일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만들면 도장은 나한테 맡겨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대화 내용에서 우리는 이게 명의신탁 부동산이라는 거를 파악을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 대화를 직접 보고 들었기 때문에 명의신탁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지, 일반적으로 제3자는 이게 명의신탁인지 쉽게 파악할 수가 없겠죠. 언제 이제 문제들이 생기냐면 세무서에서 20년 동안 가정주부로 일하면서 소득이 없는 차정숙이 갑자기 건물이 등기가 되면서 그 자료가 국세청으로 넘어오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소득이 없는데 재산이 증가했다. 그래서 자금 출처 조사라는 걸로 이제 조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때 증여가 되느냐 아니면 명의신탁이 되느냐 이런 것들이 또 밝혀지게 될 겁니다. 자, 첫 번째 같이 한번 보시죠. 증여로 추정한다라는 겁니다. 자, 내용을 한번 보시면 재산의 취득자의 직업과 연령과 소득, 재산 상태 등을 모두 종합해 봤을 때 자력으로 이걸 취득하기가 어렵다라고 판단되면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추정이라는 것은 일단은 내가 증여받은 것으로 볼 거다. 다만 입증을 하고 소명을 한다면 그거를 받아주겠다. 이게 바로 추정입니다. 그래서 추정되는 금액은, 즉 증여재산 가액은 입증되지 않은 금액이 되겠죠. 입증을 해라. 그러면 그건 봐줄 테니. 근데 입증을 못했어. 그것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겠다라고 해서 취득가액에서 자금 출처로 입증된 금액을 뺀 미입증된 금액이 증여재산의 가액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럼 100% 다 입증을 해야 되느냐? 법에서는 취득가액의 20% 또는 2억 둘 중 작은 금액까지는 입증을 못해도 증여로 보지 않겠다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미입증 금액이 취득재산의 20% 또는 2억 원보다 작게 입증을 못했다. 그러면 증여로 추정을 배제합니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3억 원을 입증을 못했다. 그러면 2억 원은 봐준다고 했으니 1억 원만 증여재산으로 볼 것이냐? 그렇지는 않고요. 2억이 안 되는 금액이 입증을 못했다라고 하면 증여 추정에서 배제가 되지만, 만약에 그 이상 입증을 못했다 그러면 미입증된 금액 전체가 증여재산으로 추정이 될 수 있다는 점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국세청에서 자금 출처 조사를 나왔는데 차정숙이 나는 이거 증여받은 게 아니다. 그리고 실제 시어머니가 지급된 금융 내역이 있고, 그리고 도장도 시어머니가 관리하면서 이 부동산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를 시어머니가 다 해왔다면
그럼 이제 증여가 아니니 증여세를 부과하면 안 된다라고 국세청에 얘기를 하겠죠. 그럼 이제 국세청에서도 실질적인 내용이 이렇다면 이건 증여가 아닌 시어머니의 명의를 며느리에게 신탁한 명의신탁 재산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증여세를 과세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자, 그 경우에 이제 명의신탁으로 그럼 만약에 인정됐다라고 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명의신탁된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로 의제하겠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내용을 함께 한번 보시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의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제 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입니다. 그림으로 보시면 실제 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재산을 명의신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소유자가 돈을 지급하고 명의자가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는 그래서 실제 소유자는 돈을 지급한 사람이 되겠죠. 그리고 명의자는 형식적인 소유자는 등기에 명의가 돼 있는 사람을 의미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명의신탁이면 나중에 돌아올 때도 재산의 환원이 되겠죠. 그래서 원래 실제 주인이 명의자한테 명의신탁을 했다가 실제 소유자한테 이제 돌아오는 과정을 언젠가는 거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세법은 국세기본법에 실질과세 원칙이라는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인 주인이면 그 부동산이나 재산은 주인의 것이다 라고 하는데 명의신탁이라는 건 실제 증여한 건 아니죠. 그러나 명의신탁을 한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로 의제하겠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명의신탁을 한 재산을 환원할 때는 원래 주인한테 돌아오는 거기 때문에 이때는 증여로 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명의신탁 증여 의제는 실질과세의 예외적인 규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는 우리가 추정 얘기를 했는데 지금 명의신탁 증여는 의제거든요. 추정과 의제의 차이는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추정은 내가 이렇게 볼게. 단 소명이나 입증을 하게 되면 너의 의견을 반영해 줄게. 그래서 추정은 하지 않을게 라는 게 추정이에요. 근데 의제는 소명 여부와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무조건 본다. 그리고 이렇게 간주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명의신탁을 하면 실제 증여한 건 아니지만 이건 그냥 증여야 하고 증여세를 때립니다. 그리고 재산을 실제 소유자한테 환원할 때는 원래 주인한테 가는 거기 때문에 증여로 과세하지 않는 거죠. 자, 그런데 명의신탁 증여 의제가 위에서 보면 토지와 건물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 건물은 부동산 실명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굳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이 세법에서 이런 규제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토지 건물은 제외하기 때문에 우리 차정숙 사례에서는 건물이었죠. 물론 건물에 딸린 토지도 같이 있을 거고요. 그래서 명의신탁 증여 의제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증여 의제에 걸려서 증여세를 내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법을 잠깐 보시면 여기서도 권리 이전이나 그 행사의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 그래서 토지 건물은 제외한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실제 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은 토지 건물을 제외한 대표적으로 주식이 여기에 해당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식 명의신탁은 국세청에서 많이 조사하는 내용 중에 하나고요. 실질적으로 좀 많이 이루어지고 특히 과거에 많이 이루어졌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국세청에서 자금출처 세무조사가 나왔어요. 그런데 증여신고를 하지 않고 부동산을 받은 거죠. 그래서 자금출처 조사가 나왔는데 나 이거 명의신탁이야. 그래서 내가 증여받은 거 아니야. 원래 주인한테 돌려줄 거야 라고 얘기하면 수증자한테 증여세 과세를 하지 못하겠죠. 그러면 이거는 명의신탁이기 때문에 그럼 증여의제인가? 라고 봐도 토지와 건물은 증여의제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럼 국세청에서는 그냥 와가지고 허탕치고 돌아가는 일이 생기게 될 겁니다. 세금 이슈는 아무것도 없고, 자, 그렇다라고 하면 다들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명의신탁을 하게 되면 세무적인 이슈는 없지만 과징금 등의 제재 사항이 또 있게 됩니다. 자, 그 이슈가 하나가 더 있는데요.
자, 세 번째입니다. 명의신탁을 하게 되면 과징금 및 형사처벌 등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실제 소유자, 즉 이제 명의신탁자가 되겠죠. 그 사람이 명의신탁이 확인이 된다면 부동산 가액의 30% 범위 내에서 과징금이 부과가 됩니다. 자, 그리고 강제이행금도 부과가 되고요. 과징금 외에 이렇게 형사처벌, 벌칙도 받게 되는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요. 자,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우리가 증여 조사를 받았다가 나 명의신탁이야 라고 명의신탁을 주장해도 더 큰 이런 제재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만약 증여받은 것이라면 당연히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명의신탁은 원칙대로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실제 소유자만 제재를 받느냐? 명의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징금과 형사처벌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명의신탁은 세금 증여 의제는 피할 수는 있겠지만 이런 다른 또 더 큰 제재 사항이 있기 때문에 꼭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법령 잠깐 보시면 부동산 실명법에 부동산 가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이거는 이제 신탁자, 실제 소유자에게 부과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조세 포탈, 법령에 의한 제한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는 50%까지 경감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이제 과징금이 30% 범위 내에서 과징금 부과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과는 이렇게 1호와 2호를 더한 겁니다. 그래서 금액으로 5%, 10%, 15% 부과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기간에 따라서 5%, 10%, 15% 이렇게 해서 최대 30%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강제이행금, 과징금을 부과받았는데 명의 등기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부과일로부터 1년이 지날 때까지 안 하면 10%, 그리고 1년이 다시 지날 때까지 안 하면 20%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부과가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벌칙 말씀드렸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 이거는 이제 명의신탁자한테 해당이 되는 거고요. 명의수탁자한테 해당이 되는 거는 3년 이하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대부분은 명의신탁을 먼저 파악해서 지자체나 이런 데서 들어오기가 참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세무조사를 통해서 증여의 이슈를 가지고 세무조사 나왔다가 사실은 이건 증여가 아니고 명의신탁이라고 과세관청에서 확인이 되면 증여세는 과세하지는 않겠죠. 그러나 이 내용을 지자체에 통보를 하게 되고요. 그럼 과징금을 지자체에서 과징금을 물고 그 다음에 다시 고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과정이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지금같이 차종수기 만약에 돌려주지 않는다. 명의수탁자인 며느리가 실제 소유자가 달라고 했는데 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소송을 통해서 재산의 명의를 받아오거나 또는 지금은 처음부터 아예 시어머니의 명의가 아니었기 때문에 제3자와 거래를 해서 며느리가 바로 취득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계약을 취소하는 소송을 통해서 취득자금을 다시 반환하는 그런 절차를 좀 밟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여기까지 명의신탁의 세금 부분과 또 세금 외의 이슈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저는 다음 달에 다시 핫 이슈의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